(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을 결정했을 당시 문제는 합병 비율이었습니다. 자산과 매출이 훨씬 더 큰 삼성물산 한 주를 제일모직 0.35주로 쳐줘서 이게 새우가 고래를 삼켰다 이런 말도 나왔습니다. 그러나 대주주였던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했고 그 뒤 국정농단 특검을 통해서 이 합병 결정에 이재용 당시 삼성전자 부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부정한 거래가 있었음이 밝혀졌습니다. 어제 국제중재판정부가 당시 합병에 반대했던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에 한국 정부가 손해배상금과 소송 비용 등 1,300억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국민들의 소중한 자산인 국민연금을 정치적 목적에 이용했다가 1,300억 원이라는 돈까지 지금 국민 세금으로 물어주게 생겼습니다. 당시 사건의 핵심 인물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문희형표 당시 복지부 장관, 그리고 홍한선 당시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등에 대해서 구상권 청구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다시는 이런 한심한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네, 경제와 정의를 다잡는 홍반장, 저는 KBS 기자 홍사원입니다. 금요일까지 책 선물 이벤트 진행합니다. 박세익 대표의 새 책 고수들의 투자 철학 하루에 4분씩 추첨해서 보내드립니다. 경제 고수들이 들려주는 성공적인 투자 원칙과 관점을 담은 책 고수들의 투자 철학 받고 싶은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으로 이름, 연락처, 주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홍사원의 경제쇼 출발하겠습니다. 유튜브 오늘도 함께 갑시다. 경제의 눈으로 세계 정세를 읽어드리는 최고의 전문가 어바인대학 안유화 교수의 재미있고 유익한 지식의 향연 1초도 놓치지 마세요. 네, 중국 경제가 좀처럼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디플레이션 우려까지 나오고 있어서 이 문제 오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분 만나면 늘 긴장됩니다. 안유화 미 어바인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뭐 그렇게 예전처럼 긴장이 많이 되는 건 아니고 저 예전엔 사실 뭐 전날 밤에 쫄려갖고 그냥 잠도 잘 못 자고 그랬는데 요즘 많이 나아졌어요. 그래도. 그래서 질문이 안 오더라고요. 전날부터 질문이 왔었는데. 네. 그만큼 제가 이제 늘었네요. 뭐 한 2년 넘게 안 교수님 겪다 보니까 좀 맷집도 생겼고 굉장하게 늘었어요. 그렇지. 네. 서당께 이제 2년만 가까이 되니까 일단 아는 게 많아져갖고 좀 저한테 감사를 해야 됩니다. 그러죠. 네. 제가 늘 감사드리죠. 뭐 예전처럼 그렇게 호락호락지 않아갖고 자 오늘도 건강한 긴장 관계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그런데 그 책 쓰셨더라고요. 이제 곧 나온다고 그러던 더 플로 제목이? 네. 그 무슨 뜻이에요, 그게? 예, 플로라는 게 뭐 흐름 이렇잖아요. 네. 그래서 시대의 운명을 내다본 사람이 불을 거머쥔다 이게 부제목인데요. 네. 확실한 건 우리가 지금 앞으로 살아갈 40년이 우리가 살아온 40년과 완전히 다른 세상을 살아가게 됐는데 우리가 세상을 보는 눈은 계속 과거 40년 눈에 머물러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미래 40년 흐름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거시경제 그리고 기업 경영 그리고 우리 개인적인 측면에서 미시적인 측면에서 투자 측면에서 미래 40년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야 되고 그에 따라 어떤 지혜로운 어떤 전략적 조치를 해야 되냐 이런 거에 제가 착안을 하게 됐습니다. 그냥 말 들어서는 잘 모르겠는데 나중에 책 나오면 그때 다시 한번 제가 한번 이렇게 목차 한번 읽어보고 한번 그 책 얘기 한번 해보시죠. 뭐. 네네. 먼저 그러면은 이거 요즘 굉장히 뉴스입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중국 방문해서 시진핑 주석 면담했잖아요. 뭐 그렇게 길게 만나진 않았는데 일단 길게 만난 거예요. 그 정도면은. 일단 누가 남는 장사를 한 겁니까? 그럼 미국이나 중국 중에서? 사실 블링컨이 중국을 올 때 뭐 미국 국내에서 기자들 혹은 발표한 자기 스탠스를 발표할 때 되게 저조한 기대를 하지 말라 이런 거였고요. 중국 쪽에서는 표현을 어떻게 썼냐면 보통은 누가 고위
급이 올 때는 초청해서 온다, 여칭 이런 단어를 쓰는데 중국에서 쓴 단어는 쌍타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칭이라는 단어를 안 쓰고 초청이라는 단어를 안 쓰고 상의해서 상의해서 오는 결과 여기 와서 하게 됐다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예. 그 말은 그동안 중국과 그 중동 예. 사우디를 포함해서 어쨌든 이런 중간 입장에 있는 이런 글로벌 사우스라고 하잖아요. 예. 이런 나라들이 중국과 이런 관계가 되게 좋아지고 엄청나게 좀 중국 쪽에 좀 유리하게 예. 이 외교 관계 돌아갔는데 또 이런 나라들이 또 미국과의 관계가 갑자기 좋아지거나 이러면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면이 느낄 수도 있잖아요. 예. 예, 그런 면에서 이 단어 사용이 굉장히 중국에서는 그런 단어를 썼고요. 그래서 근데 이런 것 같아요. 별로 기대할 게 없었는데 많이 만났어요. 다 뭐 식사까지 다 한 8시간. 예. 친강 그 외교부장과 그리고 시진핑도 막 그래서 시진핑 주석은 한 3, 40분 만난 것 같은데. 예. 뭐 제일 높은 사람 뭐 다 결론적인 얘기하니까 길게 만날 그렇지. 필요는 없죠. 예. 그래서 친강 외교부장 오래 만났어요. 그래서 예. 나온 내용 보면은 크게 다른 건 없는데 두 가지예요. 예. 인문, 교육, 문화 교류를 확대하자. 인문, 교육. 근데 중국이 미국에 유학생을 엄청 많이 보냈거든요. 그렇지, 예. 그래서 미국 대학들이 사실 중국 학생들 많이 이렇게 받아가지고 여러 가지 재정적으로 좋아졌는데 예. 지금 중국 학생들 신청해도 비자를 잘 안 줘요. 미국 쪽에서. 지금 뭐 5%도 안 되고 이렇거든요. 예. 주로 그걸 채운 게 동남아 다른 국가들이에요. 뭐 방글라데시라든지 인도네시아라든지 베트남 뭐 이런. 그래서 그런 면에서 사실 인문 사회 교류, 교육 교류가 되게 많이 확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만나서 앞으로 이게 조금 나아질까? 그거 저는 일단 보고요. 두 번째는 비행기 편수를 높이자. 비행기 편수를. 그래서 사람 간 민간 교류는 확대하자. 예, 그런 면에서 뭐 얘기 나왔고. 근데 일반적으로 전문가들은 어떻게 보냐면 그냥 너무 양국이 극한으로 어떻게 대만해요. 뭐 이쪽에서 지금 남중국해에서 너무 치열하게 하니까 이게 갑자기 전쟁이 터지면 또 서로 위험 관리가 안 되잖아요. 위기 관리 차원에서 대화 차원에서 간 거다. 너무 극악으로 나빠지는 거를 관리하는 차원에서 간 거다. 이렇게 다 대부분 보고 있고요. 위기 관리 차원에서. 근데 또 바이든이 이 사람 돌아간 다음에 토니 블링컨이 돌아간 다음에 바이든이 또 중국 시진핑에 대해서 엄청 뭐라 했더라고요. 뭐 시진핑 독재자다 뭐 이런 강한 표현을 쓰고 또 엄청 중국이 굉장히 싫어하는 표현을 많이 썼더라고 바이든이. 뭐 토니 블링컨이 중국에 있을 때는 대단한 일을 했다 뭐 이렇게 하지만 또 금방 또 돌아가더니 바이든 대통령 그런 걸 잘한 거죠. 옛날 프랑스 마크롱이 왔을 때는 다 해준다 놓고 돌아가니까 또 다른 얘기를 하고. 잠수함, 핵잠수함 그거 여러 가지. 호주에. 그래서 그런 거 보면 이게 굉장히 본질은 안 변한 것 같아요. 본질. 두 나라가 앞으로 장기간의 미중 갈등이 장기간의 무역 그다음에 기술, 금융 앞으로 군사 여기에서 펼쳐지는 큰 흐름은 변한 게 없습니다. 변하지 않았어요? 변하기 미국에서는 어쨌든 간에 디커플링 하려는 거 아니고 디리스킹이다. 중국하고 경쟁하려는 그 갈등을 하려는 게 아니고 경쟁하려는 거다. 그렇죠. 이렇게 좀 굉장히 말은 어쨌든 순화됐잖아요. 그럼 좀 약해진 거 아닌가? 그래서 저는 이렇게 봅니다.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미국 측면에서 보면 하나는 미국 국채. 이번에 한도를 늘렸는데 누가 국채를 사줘야 되잖아요. 사줄 나라는 누가 있어요. 그래서 중국이 사줄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도. 그래서 그래도 또 이렇게 인사치레로 살 수 있잖아요. 외환보유액 제일 많이 갖고 있고. 주는 게 있으면 오는 것도 있어야 된다. 그래서 서로 간에 그런 게 있으니까 외환보유액 제일 많이 갖고 있는 게 중국이고. 그다음 두 번째는 무역이죠. 중국 그 무역이 확실히 가성비가 가장 좋고. 사실 무역이 지금 오랫동안 2018년부터 오랫동안 지금 무역 했잖아요. 관세 매겼는데 별로 줄어는 안 들었어요. 작년에도 한 3,800억 흑자 남겼거든요. 대미 흑자. 별로 안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상품 무역은 계속 활성화하는 게 미국에도 도움이 되고 또 옐런 장관이 이번에 그렇게 보더라고요. 토니 블링컨이 먼저 온 거는 중국 쪽에서는 이 옐런 재무장관이 좀 중국 쪽이 조금 호의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관계 개선에 좀 노력하는 인사란 말이에요. 상무부 장관 이런 사람들 오면서 좀 적어도 무역이나 이런 면에서 좀 활성화하고 인문교류 이런 데서 장애가 없게 하고 뭐 두루두루. 또 중국 입장에서 미국과의 관계가 이렇게 호조되는 걸 보이는 게
중국이 다른 나라 외교 관계를 하는 게 부담이 덜하게 되잖아요. 예. 예를 들면 미중 간의 외교 관계는 전 세계의 모든 국가 간의 외교 관계를 결정하는 요소입니다. 예. 예를 들면 미국하고 중국이 관계가 좋아지면 중국하고 한국 관계도 좋아질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미중의 외교 관계가 전 세계 다른 나라의 외교 관계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예요. 예. 그런 면에서 중국 입장에서 또 미국하고 이렇게 관계가 디리스킹하는 이런 분위기를 연출하는 게 예. 굉장히 덜 부담스럽죠. 중국이 글로벌 환경이. 예. 그렇잖아요. 예. 지금 기술로 엄청나게 중국을 예. 봉쇄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두 나라 간의 상호 간의 이런 어떤 서로 간의 니즈 좀 그런 공간은 좀 있어요. 사실은 있거든요. 그리고 또 미국이 내년에 대선이 오잖아요. 예. 바이든 입장에서는 중국, 차이나 또 이 변수를 잘 관리해야 되거든요. 예. 또 이게 너무 또 안 좋은 상황 가면 대선이 불리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또 관리한 차원도 있어요. 두루두루. 근데 본질은 안 변했다 이거죠. 본질. 아까 예. 잠깐 제가 그 부분이 갑자기 좀 확 궁금해지는데 네. 미국 국채 얘기하셨잖아요. 네. 사실 미국이 국채를 지금 마땅히 지금 물론 국채가 소화가 안 될 만한 건 아니에요. 미국 내 단기적 그렇죠. MF 시장도 많이 있으니까는 그렇지만은 외국에서 어디선가는 이걸 많이 소화를 시켜줘야 되는데 사실 일본도 지금 여력이 없고 중국이 그야말로 좀 중국도 여력이 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중국한테 좀 손을 벌려야 될 정도로 미국이 지금 국채를 그 구매자를 찾는 게 그렇게 지금 다급한 입장입니까? 저는 그게 다급하다는 표현보다도 그런 것 같아요. 관리 이런 게 있잖아요. 예를 들면 앞으로 왜냐면 미국이 지금 부채 한도 늘렸잖아요. 앞으로 또 늘릴 거예요. 이거 미국 경제 그래서 돌아 안 갑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미국이란 나라는 금융으로 이게 지금 유지가 되기 때문에 그 금융을 유지된단 말이 뭐냐면 결국은 주식시장, 채권시장이 계속 돌아가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해외에 나간 달러가 다시 미국 국내에 와서 그게 운영이 돼야 되고 그래야 또 미국이 다시 돈 찍어내서 쫙 풀고 이게 미국이 살아가는 생존법이잖아요. 그게 돌아가는데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앞으로 중국 이름 이런 선언했어요. 앞으로 이제는 미국이 찍어내는 국채에 대한 절대 안 산다 이 선언한다고 생각해봐요. 예를 들면 그러면 전 세계 난리 나는 거예요. 세계가 이 돌아가는 기둥이 무너지는 거예요. 중국도 물론 무너지겠고 당연히 중국이 갖고 있는 미국 국채가 얼마인데 중국의 국부가 다 휴지 조각이 되고 그렇죠. 그거는 그런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정도로 사주냐 안 사주냐는 액수하고 상관없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이 세계에 주는 이 메시지가 그런 차원에서 저는 미국 측면에서는 그런 차원에서 중국이 아직도 필요하다고 봐요. 그리고 또 이 공급에서 가성비 좋은 당연히 아직도 중국이 수출했던 상당 부분이 지금 동남아에서 가고 있어요. 많이 줄어들었어요. 대미 수출이 한 10% 정도 줄어들었어요. 근데 그게 어디로 가냐면 지금 베트남, 인도네시아 이쪽에서 미국 수출로 들어가거든요. 근데 가서 자세히 보면은 그것도 중국 기업들이에요, 결국. 그러니까 나라는 변했는데 가서 오너를 보면 중국 기업들이에요. 이거 맞출 수 있는 건 중국밖에 없어요, 사실은. 그러면 왜냐하면 제가 이걸 왜 물어보냐면은 지금 제가 안 교수님 얘기 꺼내니까 지금 퍼뜩 드는 생각이거든요. 물론 그러니까 제 생각이니까 이게 그냥 아마추어적인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너무 뭐라고 하지 마시고. 미국이 어쨌든 중국한테 처음에 초강경 자세로 자 돌격 앞으로 해서 나를 따르라고 동맹국들을 다 이끌고 이제 진격을 했는데 지금 사실 한 발 빼는 그러니까 겉으로 봐서는 한 발 빼는 분위기잖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미국 국채 문제를 갖다가 그 생각을 하는 거 아닌가. 저는 그 부분이 있다고 봐요. 그걸 그럼 중국은 지렛대로 지금 삼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 그렇게까지는 아니지만 이 연결고리에 거기서 하나 있다라는 거죠. 서로가 너무 나쁘게 안 할 수 있는 연결고리. 그다음에 상품 무역. 그리고 지금 기술적이나 이런 건 안 풀릴 것 같고. 미국이 하는 동맹군에서 중국 기술 봉쇄는 안 풀릴 것 같고. 근데 인문교류라든지 이제 말하는 이런 금융 사이드에서 협력. 중국도 그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아직도 연결고리가 있기 때문에 말 그대로 디리스킹 차원에서 중국 이 요소를 바이든 정부는 관리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는 있죠. 그러면 이것도 좀 물어볼게요. 아직 뭐 성급한 이게 뭐 질문일 수도 있겠지만은 누가 지금 미국하고 중국 간에 지금 한참 싸움이 지금
치러지는 중간이잖아요. 네. 네. 물론 처음에 보면은 미국이 일방적으로 이기는 것 같았었는데 네. 지금 칼자루를 누가 잡고 있는 거냐 그러면은 네. 네. 왜냐하면 제가 유심히 봤던 게 예. 그 이번에 블링컨하고 시진핑 주석하고 이렇게 만난 자리를 보면은 네. 사진 보면은 예. 옛날하고 다르거든요. 네. 물론 시진핑 주석은 그 국가 수반이고 네. 네. 블링컨은 그냥 장관이잖아요. 그렇죠. 격은 다릅니다. 예. 그렇지만 과거에도 그렇고 외교 관례상 마주보고 이렇게 회담할 때 앉거든요. 네. 폼페이오 옛날에 2018년도에 중국 갔을 때도 예. 시진핑 주석하고 마주보고 앉아서 네. 대화하고 그랬거든요. 네. 러시아 장관도 갔을 때도 예. 물론 장관하고 네. 일종의 대통령이지만 이렇게 네. 마주 앉고 그랬는데 네. 이번에 블링컨은 시진핑 주석이 상석에 앉고 예. 블링컨은 저 이 밑에. 디귿자 예. 테이블에 예. 그 예. 옆에 앉아서 그러니까 하석에 앉았거든요. 예. 예. 이건 좀 독특하더라고요. 네. 아 그러면은 저게 중국이 의도적으로 저렇게 한 거일 수도 있겠다. 물론 그럼 그 미국이 그럼 저렇게 하는 걸 갖다가 그럼 받아들인 건가? 그러면 칼자루를 중국이 잡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저는 퍼뜩 들더라고요. 그럴 수는 칼자루라는 그러니까 우리가 예. 일반 오류를 범하면 안 되죠. 예. 아, 오류예요? 예, 그렇죠. 아. 그게 칼자루를 굳이 누가 쟀냐? 예. 뭐 지금까지는 미국이죠. 예. 미국이 마음 먹고 예. 정말 내가 중국을 정말 완전 이제는 적국이다. 중국을 죽이겠다 이러면 사실 자기네도 엄청난 손해를 지겠지만 예를 들면 중국말이 그런 말이 있거든. 상대방을 뭐 100명 죽이면 나는 80명이 죽는다. 이런 예. 표현이 있단 말이에요. 예. 그것처럼 미국도 손해 크지만 사실 카드는 미국이 더 많이 갖고 있죠. 근데 뭐 그거는 중국 그건 좀 정치 얘기거든요. 예, 좀 그런 얘기는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아니 사진이 나왔으니까 궁금해서 예, 그런 근데 거지. 그런 측면에서 굳이 칼자루는 뭐 중국이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럼 칼자루라고 하지 않고 주도권이라고 말하면 어때요 그러면? 그럼 주도권이라기보다 그건 있어요. 시진핑 중국하고 바이든 미국은 각자의 파워는 있죠. 서로가 대체할 수 없는 파워는 있죠. 그래요? 예, 그러니까 중국 중립지대에는 국가들이 생겼죠. 뒤에 지금 질문 나오겠지만 만약에 중국이 확실한 열세고 뭐 변변하지 않다 이러면 왜 그 인도 같은 나라들이 딱 중간에 서서 어느 줄에도 안 서겠습니까? 그렇군요. 예. 그러면은 이게 앞으로 미국하고 중국이 네. 지금까지 그렇게 서로 대치 상황에서 미국도 그러니까 느낀 거 아니에요? 예, 아까 예. 부채 문제도 있겠지만은 네. 어쨌든 미국의 소비 국민들이 싼 가격에 물건을 살 수 있기 위해서는 네. 중국이라는 세계 공장이 공급망이 필요하다라는 한참 걸 필요하죠. 한참 앞으로 한참. 그러니까 네. 그걸 이제 미국도 유럽도 느꼈고 네. 미국도 느꼈고 예. 이런 부분이잖아요. 예. 그러면은 서로 좀 이렇게 타협하고 예. 지금까지 강대강 싸움에서 좀 그 서로 뭐라고 그러나 해빙이라고 해야 되나? 예, 예. 그렇게 갈 가능성도 있습니까? 제가 말했잖아요. 그래서 량전이라고 했잖아요. 양전. 예, 기억나시죠? 량전. 이 냉전이 아니고 량전, 양전이다. 쿨워. 예. 못하는 영어지만 쿨워. 근데 냉전은 코드워라고 하잖아요. 열전은 전쟁이고. 예. 그래서 이번에 블링컨 그걸 정리하면 예. 열전이 나는 걸 최대한 피하고 예. 열전은 전쟁입니다. 예. 냉전도 아니고 왜냐하면 예. 그 백악관 보고서에 나왔어요. 작년 5월 보고서에 중국과 10년간이 공존한다. 예. 단지 경쟁하는 관계다. 예. 경쟁에서 우리는 초격차 경쟁력을 갖고 간다. 앞으로 10년. 예. 10년을 보고 있고 10년은 승부가 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경쟁 차원이라고 문제를 규정한 거거든요. 예. 그러면 경쟁이라는 거는 상대방을 죽이는 개념이 아닌 거죠. 예. 근데 경제 우위를 하기 위해서 지금 한국 같은 나라들, 일본 같은 나라 동맹국을 앞세우는 거잖아요. 예. 경제 우위를 미국이 갖고 가려고 그런 차원이고 그래서 이거는 공정과 경쟁 관계 이걸 제가 표현하는 양전입니다. 예. 예, 양전, 냉전이나 열전. 그럼 지금처럼 이렇게 예. 강경 일반도에 서로 강대강 전략으로 왔다 갔다 가지는 힘이 그러니까 엄청 긴장스러운 관계가 느슨해졌다가 예. 다시 긴장하고 이런 거 반복하는 게 량전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예. 예. 그럼 지금 살짝 이렇게 느슨해지고 또 정치 필요에 따라서 또 긴장해지고 예. 정치에 따라 왔다 갔다 하죠. 예. 그럼 사실 지금 그 미국이 그 트럼프 때는 예. 중국하고 이제 일전을 벌이더라도 예. 미국 혼자서 가겠다 1대1로 붙어 이렇게 한 거나 마찬가지였잖아요. 트럼프는 네. 그런데 그게 부담스럽고 잘 안 되니까 네.
야 같이 가자 동맹끼리 다 예. 동맹 다 붙어서 예. 물론 한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예. 유럽도 그렇고 예. 동맹이 같이 중국을 이제 네. 돌격 앞으로 한 거였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보면은 네. 사실 돌격 앞으로 했는데 약간 뒤로 그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강약을 조절하기 위해서 네, 뒤로 그렇죠. 빠졌단 말이에요. 예. 대선 관리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네. 한국은 어쨌든 지금 네. 상황에서 예. 경제적으로는 모르겠지만 정치적으로 지금 굉장히 돌격 앞으로잖아요. 네. 지금 뭐 사실 잘 아시겠지만 싱하이밍 그 대사 예. 관련해서도 지금 예. 양국 간에 예. 거친 말들이 지금 오가고 있고 예. 무슨 위안 스카이 뭐 이런 얘기까지 예. 나오고 있고 그런 상황인데 네. 한국 대응은 그럼 좀 달라져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한국도 그러면은 미국이 그럼 약간 약으로 빠질 때는 한국도 약으로 빠져야 되는 건지. 전 사실 솔직하게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면 네. 솔직하게 네. 어느 나라도 외교는 국익에 충실하잖아요. 당연한 국익에. 거죠. 예. 예. 근데 한국 국익의 입장에서 보면은 중국 정책에 있어서 예. 다른 관점이 있을 수 있어요. 중국은 어차피 전경 경제적으로 중요하니까 예. 중국과의 이 관리를 엄청 중요하게 생각하고 예. 어떤 면에서 좀 더 이렇게 우리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가 좀 이렇게 많이 좀 양보하더라도 관리를 예. 잘해야 된다라는 이런 주장이 예. 이것도 이해가 되고요. 예. 반대로 그동안 너무 한국은 경제적 이익만 따져서 예. 한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헌법 가치 예. 이래 그런 게 자기 있잖아요. 예. 그런 가치를 뒤에다 놓고 예. 너무 경제적 이익만 치중한 거는 예. 사실 이제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중국과의 관계에서 상호 존중과 상호 이익 서로 간에 할 말은 하고 이런 허얼부동 화이부동 한국 외교장은 말 썼잖아요. 화이부동. 그러니까 대등한 한국도 이제는 OECD 국가고 다른 선진국 점을 인정하고. 예, 다른 점이 이제 한국도 이제는 약소국이 아니잖아요. 예. 한국도 선진국 반열에 들어섰으니까 옛날처럼 그때 그런 나라 아니다. 어제는 우리도 이 동부아시아에서 가장 아태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선진 국가 중에 하나로서 할 말은 하고 좀 어떤 중견 국가로서의 힘을 위치와 파워를 보여주고 외교 전략에서도 한국 헌법에 있는 자유민주주의를 내세워서 예. 뭐 이것도 나름대로 도리 있어서 너무 경제학적으로 갔던 걸 돈만 밝히지 말고 우리말로 쉽게 하면 예. 우리도 우리 가치 뭔지를 다시 고민할 때 됐다. 예. 그리고 중국하고도 나란히 앉아서 예. 서로 간에 할 말하고 그런 면에서 또 이 지금 정부가 이렇게 그런 면에서 많이 노력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또 뭐라 하기는 그런데 근데 저는 그런 건 있어요. 한국이란 나라는 예. 제가 한국 입장에서 말하면 100% 수입하고 100% 수출해야 되는 나라잖아요. 예. 이 국가 운명입니다. 예. 중국은 수출 의존도가 한 30%예요. 미국은 수출 의존도가 한 20%예요. 예. 이 말은 뭐냐면 미국하고 중국은 서로 무역 전쟁해도 서로 안 죽어요. 살아남을 수 있지. 둘이 예. 서로 무역 전쟁 막 죽이려고 하고 싸워도 둘 다 크게 살 수 있어요. 예. 근데 한국은 다른 나라하고 무역 전쟁하면은 죽습니다. 왜? 한국 당연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뭘 만들려면 100% 수입해 와야 돼요. 예. 그것도 한국 군에 소환 안 돼요. 무조건 팔아야 돼요. 그러면 옛날엔 중국이 수출 국가로서 중요했어요. 한국에. 예. 수출 국가 시장으로서. 그렇지. 근데 이제는 적자잖아요. 대중무역. 그러면 혹자는 이래요. 중국에서 돈 벌던 시대 끝났다. 중국이 이제 안 중요하다. 그게 아니거든요. 수입도 중요해요. 수입이 안 하고 수출을 못 해요. 예. 그런 면에서 한국이란 나라는 꼭 중국이 아니더라도 전 세계 모든 국가하고 무던하게 관계를 가져가야 돼요. 무난하게. 예, 그러니까 그렇다고 뭐 내 뭐 할 말도 못하고 뭐 비열하게 이런 건 아니고 세련돼야 된다는 거지. 굳이 손해를 볼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영리하게. 예, 영리하게.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걸 실리 외교라고 하는데 이거하고 조금 차원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제 말한 것처럼 뭐 막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닌데 사람이 그런 게 있잖아. 세련된 외교 있잖아요. 예. 뭐 어떤 말을 하고 싶은데 이렇게 개인으로서 하는 얘기와 개인으로서 한 국가에 대한 호불호를 얘기하는 거랑 한 정부가 그 정부 입장에서 그 뭐 장관이든 혹은 뭐 대통령이든 혹은 뭐 국장이든 그 국가를 대표하는 자리에서 말하는 건 달라야 되거든요. 예. 개인으로는
나 그 나라 싫어. 오케이. 괜찮아요. 근데 어떤 정부 자리에서는 네. 나라 국민을 대표하는 자리잖아요. 그 사람을 뽑은 사람들도 대표하지만 그 사람 안 뽑은 사람들도 대표해야 되거든요. 예. 그게 국가대표잖아요. 그러면 되게 세련돼야 되거든요. 나의 호불호를 떠나서 얘기하는 이런 세련됨이 필요한데 네. 그런 면에서 한국은 앞으로 외교가 모든 국가의 외교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죠. 뭐 사실 네. 안 교수님들 뭐 아시겠지만 한민족 특징 중에 하나가 네. 대의명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그게 죽을 때 죽더라도 서서 맞습니다. 죽자. 맞습니다. 그게 가장 큰 특징이에요. 그런데 그거는 사실 뭐 그냥 일반 개인들은 그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네. 국가를 운영하고 국가의 방향을 결정하는 그렇죠. 사람들은 조금 더 좀 네. 세련되게 그렇죠. 영리하게 그렇죠. 무던하게 그렇죠.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 해봤습니다. 중국 경제 상황으로 네. 좀 가볼게요. 중국 경제 상황이 지금 생각보다 많이 심각하다고 하는데 예. 진짜 많이 심각한 거예요? 기자님, 네. 제가 지금 만난 지 한 2년 좀 또 된 시작하셨네. 예, 된 것 같은데 옛날에 제가 이런 말하면 그 진짜예요? 말이 돼요? 그러니까 제가 왜 불렀어요? 막 그럴 정도로. 그때는 안 믿더라고요. 네. 근데 오늘 또 제가 정말 이 자리에서 이 같은 경제 얘기하기가 참 속상한데 네. 제가 그때부터 똑같은 얘기 할 수는 없잖아요. 예. 그래서 오늘 좀 다른 얘기 해줄게요. 제가 항상 이런 얘기 했죠. 지금 질문하신 내용대로. 예. 제 주장 이런 거 아시죠? 그거 던지려고 하지 마시고. 아니죠. 그래서 던질 것 같아 지금. 아니, 그러니까 내가 옛날에 여기서 했던 얘기 또 하면 듣는 분들이 식상하잖아요. 조금 다른 얘기 차원에서 이 대답을 해드릴게요. 예. 우리가 한번 생각해봐요. 제일 먼저 공업협약 영국에서 일어났고, 그 다음에 또 쭉 독일, 프랑스, 그다음에 미국, 일본, 한국, 중국 이렇게 우리가 아시아 기력이 편대 이론이 나올 정도로 한강 기적이 만들어지고 이런 큰 세계적 흐름을 보면 이게 제가 사실 제 책에 지금 쓰고 있는 내용인데 무슨 말을 지금 하고 있냐면 꼭 중국뿐만 아니고 중국이 이게 대표적인 사례거든요. 이 상황이 지금 이 경제가 왜 이렇게 된지를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영국도 좋고 뭐 미국도 좋아요. 일본도 좋고 한국도 좋고 중국도 좋아요. 공동한 특징이 있어요. 다 생산 요소 투입형 경제였어요. 생산 요소를 투입한 경제. 예, 생산 요소란 건 뭘 말하냐면 노동, 토지, 자본, 토지, 기술을 말해요. 예. 그러면 영국이라는 나라 옛날에 해가 지지 않는 나라 말을 난다 식민지였다는 거죠. 많았잖아요. 식민지국가. 그러니까 영국이라는 나라 자체는 인구가 적어요. 사실 지금도 한국 인구만큼 있거든요. 영국이. 한국 인구가 비슷해요. 한 5천만 대. 근데 식민지 국가가 많았기 때문에 생산 요소 차원에서 보면은 노동 공급이 확 늘어난 거예요. 그러면 원래는 5천만이 생산하던 GDP와 그 식민지국을 다 합해서 GDP는 달라요. 그렇지. 그래서 1차적으로 영국이 세계 패권이 국가가 됐어요. 자, 그다음에 미국으로 넘어갑니다. 미국도 80년대 이전까지는 노동 투입이 이게 블루칼라도 엄청 미국 블루칼라들 가서 인터뷰하면 제일 좋을 때 언제하면 7, 80년대라 하거든요. 그때도 막 베이비붐 시대 노동력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그다음에 자본, 기술, 이 생산 요소가 투입이 되면서 미국 경제가 호황을 누립니다. 그게 클라이막스가 제일 좋았던 게 81년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미국 노동 가격이 확 올라가면서 그 자본이 생산 요소 중에 하나가 뭐죠? 자본과 기술이 어디로 오냐면 일본으로 오고 일본에서 한국 옵니다. 그리고 중국 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자본과 기술 생산 요소가 한국의 저렴한 노동력과 결합해서 한강 기적이 만들어졌고 그다음 또 중국 노동력이 더 많잖아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경제 규모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세계를 하나의 경제로 봤을 때는 생산 요소 투입형 경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자본과 기술이 쫙 이동하면서 계속 저 개발국가 노동력하고 막 이렇게 합쳐지면서 경제가 막 세계 경제 늘어난 거예요. 규모가 계속 커지고. 그래서 우리가 다 잘 먹고 잘 살았던 거예요. 그게 세계화였지. 예, 그러면서 전쟁도 없었어. 가장 편한 세상을 살아왔어요. 그런데 생산 요소 투입형 경제의 특징이 뭐냐면 생산 한계성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미국이 그랬고. 예, 점점 이 생산 단위당 생산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사례를 들면 81년도에 한 단위 부채를 1달러 부채를 일으켜서 만든 GDP가 7.3달러였어요. 하나의 부채를 일으켜서. 그런데 지금은 2020년대에 와서
미국은 동일한 1달러 부채를 이렇게 해서 만들어낸 생산 가치가 4분의 1로 반토막이 났어요. 지금은 7달러밖에 안 돼요. 그때는 32달러에서 7달러니까 4분의 1이 반토막 났어요. 그것처럼 이미 한계 법칙에서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게 중국 왔는데 중국이 대표적인 생산 요소 투입형 경제예요. 중국은 막대한 인구, 뭐 농민공이 9억 노동력, 땅이 960만 제곱킬로미터. 그다음에 미국 다국적 기업의 기술과 자본. 그게 폭발적으로 성장한 거죠. 그런데 그게 이제는 점점 생산 한계 법칙에 그러니까 생산 요소 생산성 한계 법칙에서 그게 이제 다 먹혀 들어간 거죠. 과거에 미국이 돼버렸다 이거죠. 예, 그래서 똑같이 여기 공동한 특징이 중국 경제만 안 좋은 게 아니죠. 세계 경제가 멈춰선 거예요. 세계 경제가 제가 여기 데이터가 있는데 그림을 한번 그리면 세계 경제 GDP 성장률 곡선 그리고 요 밑에 선진국 GDP 성장률 곡선 그리고 여기 이머징 국가의 선진국 곡선 쫙 그리잖아요. 확 올라가다가 그 선진국하고 그리고 여기 세계 다 이렇게 쫙 정체하다가 조금 떨어졌어요. 이머징은 확 올라가다가 정체하다가 조금 끝마리가 올라갈까 요사 무슨 말이냐면 결론이 세계 경제는 엔진이 멈춰서 오고 있다. 근데 왜 그러냐? 생산 요소들이 이제 투입형 생산 요소 발전 모델이 이제는 꺼져가고 있다. 근데 특히 중국은 그중에서도 가장 많이 생산 요소 투입형 경제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꼭 중국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 세계 공동 현상입니다. 한국 보세요. 한국 경제 성장률. 지금 뭐 일본 보세요. 미국 보세요. 영국 보세요. 그래서 왜 세계가 지금 자꾸 전쟁이 날까 해요. 전쟁 나요. 이게 빵이 커질 때는 전쟁이 안 나요. 서로 잘 먹고 잘 살아요. 근데 이게 빵이 안 커지니까 있는 자에서 뺏어와야 되잖아요. 서로 뺏으려게 해야 되니까 그다음부터 전쟁인 거예요. 자, 그래서 앞으로 이게 정체된 걸 다시 균형을 또 팍 깨면서 성장하려면 두 개 요소가 필요해요. 하나는 전쟁입니다. 다른 하나는 새로운 기술 변혁이 엄청난 기술 변혁이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잘 먹고 잘 살았던 과거 40년은 정보통신 기술이었어요. 그래서 그다음에 새로운 또 우리가 그 가트너 곡선에서 새로운 기술이 또 인류의 생산성을 높여가면서 확 성장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럼 또 새로운 이게 기술주기 모형이거든요. 콘드라이프 기술주기 모형이라는데 보통 주기가 50년입니다. 그래서 거기 지금 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새로운 기술 우리가 말하는 뭐 4차 산업 기술 이런 걸 얘기하는데 그게 하나의 주도 역량으로서 확 생산성을 끌어가지 않으면 일단은 세계 GDP 향상은 굉장히 기대하기 힘들고 아니면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처럼 지금 우크라이나 재건하면 앞으로 어떤 일이 기대됩니까? 우크라이나가 내 생각에는 다시 다 돼야 되고 다시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최신으로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마 도시나 이런 게 아마 최첨단 도시로 만들 수 있고 당연히 서방 돈이 들어가야 되겠지만 뭐 그리고 러시아 동결한 자산으로 한다는 얘기도 있고. 그리고 군사 무기나 이런 게 이제는 우크라이나 군대는 실전한 군대잖아요. 세계에서 가장 강할 수도 있어요. 진짜 실전을 한 최첨단 전쟁을 해봤잖아요. 그런 면에서 군사력도 가장 강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팍 한번 깨지면 그게 또 균형을 찾느라고 그만큼 또 생산부가 지금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중국 경제도 또 대표적으로 가장 특히 중국은 부동산, 토지 이걸 자본을 우리가 화폐, 무작위로 투입해서 성장한 조방형 경제 성장이라고 하거든요. 조방형, 질적 성장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게 예전에 엔진이 꺼져가는 게 지금은 복합적으로 나타나는데 언제부터 꺼졌냐. 제가 정확하게 말하면 2010년에 일본 제치고 GDP 2위 됩니다. 그러니까 중국 경제 본격적으로 해서 그 이후부터요. 2011년, 13년, 2010년에 최고점 10.64 찍고 지금까지 계속 떨어져서 지금 5%대 반토막이 났잖아요. 근데 혹자는 그래요. GDP 규모가 커졌으니까 지금 뭐 5%라도 지금 17조 달러잖아요. 18조. 그래도 1년에 스위스보다 더 큰 나라 GDP가 만들어지잖아요. 그런 면에서 뭐 당연히 떨어진 건 정상이다.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건 그거는 그런데 지금 중국이 새로운 성장 엔진이 뭐냐. 지금 과거 투입형, 자본 투입형, 노동 투입형 이런 경제 모델이 지금 특히 부동산, 제가 중국은 부동산이라고 했잖아요. 지금 여기서 몇 번 풀어줬잖아요. 안 풀게요. 자, 그게 지금 이게 고질적인 문제가 지금도 안 풀리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장 엔진은 이런 거는 너무 당연하고 내 옛날에 맨날 읽어봐서 말했는데 정말이에요. 너무 진짜요 이랬잖아요. 말씀하시는 거 제가 다 이해를 하겠는데. 이해해서요? 오케이.
저를 못 믿으시네 아직도. 네. 뭐 물어보려고 그랬더라? 까먹으면 다른 걸 넘어갑시다. 아니야. 네. 미국이 과거에 그러니까 과거에 60년대 70년대 그 대압축의 시대 때 이 자본과 노동이 결합해서 서로 너도 나도 다 기업가도 잘 살고 노동자도 잘 살고 같이 이제 소득이 올라서 다 잘 사는 시대에 갔다가 어느 순간 자본이 이제 한계에 도달했다. 노동자들한테 더 많은 이 파일을 나눠주면은 이거 곤란해. 그러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잠깐만 그렇게 눈 껌뻑껌뻑거리지 마시고 자꾸 론리가 다른 데 가서 오케이. 아니 그래서 그냥 제가 생각해 그래서 그때 찾은 게 세계의 공장 더 싼 가격으로 우리의 파일을 갖다 더 늘려줄 수 있는 나라를 한번 찾아보자 해서 중국을 찾고 남미를 찾고 아프리카 찾고 한국을 찾은 거잖아요. 그 이제 세계화의 시작이었었고 시작이라기보다 어쨌든 그래서 그다음에 미국의 그 어떤 그 번영이 이제 한국과 중국으로 넘어간 거고 지금 말씀하시는 게 중국이 과거 미국의 그 생산 한계 그 시점을 지금 중국이 막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른 나라 경제들도 다 안 좋아지는 거다. 그러면은 또 다른 중국이 어딘가 나오면 그게 인도가 될 수도 있고 인도네시아가 될 수도 있고. 질문 정말 잘했어요. 오.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뭘 잘해. 대충 알 것 같아. 말씀하세요. 또 다른 중국을 찾는다면 전 세계 경제가 전쟁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다시 한번 빵 하고 터질 수 있는 그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궁금하죠. 제가 물어봐도 제가 생각해도 굉장히 지금 질문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명 MC입니다. 진짜예요. 정말 잘했어요. 그래서 인도를 보는 거죠. 15억 인구잖아요. 자, 그래서 제가 이번에 안유아 독서모에 매월 하잖아요. 다음 주제가 뭔지 제가 이번 12기를 하는데 주제 뭔지 알아요? 뭐래요? 아시안 특히 인도하고 베트남 이런 아시안 국가들이 넥스트 차이나 될 것인가 이게 주제예요. 그 질문에 답하는 게 제 12기 학습 내용이란 말이에요. 제가 그걸 연구했잖아요. 이 책에도 지금 녹여내고 있는데 저는 답을 명확하게 해줄 수 있어요. 우리가 옛날 말에는 아시아 기러기 팬데이를 한강 기저 다시는 없습니다. 이제는 제조업이 다시 선진국으로 가게 됐어요. 다시? 왜 그러냐면 로봇이 노동력을 대체하는 거예요. 자, 로봇이 노동력을 대체 못할 때는 노동력 가격이 아주 중요했죠. 그래서 중국이라는 나라가 그 세계화에 가장 저렴한 노동력을 내세웠고 WTO 체제에 들어가면서 엄청나게 가장 큰 성공을 이뤘죠. 그런데 이제는 노동력을 다 로봇이 대체하게 되겠어요. 이 말은 로봇이란 건 기계덩어리잖아요. 기계덩어리란 건 뭐죠? 자본이라요. 기계덩어리 사람 돈 내야 되잖아요. 그럼 누가 제일 유리하냐? 자본이 있는 나라가 제일 유리해요. 그래서 이제는 제조업이 다시 선진국에 하는 게 유리해졌어요. 왜? 제조업이라는 건 어느 나라가 제일 잘하냐? 제조 환경이 가장 잘 돼 있는 나라들이 잘하는 거예요. 법적 환경, 투명성, 법치가 잘 된 나라들, 그리고 자본이 많은 나라들. 그거 할 수 있는 나라가 미국, 그렇죠? 중국. 근데 그래서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이제는 제조업 선진국도 할 수 있다. 이게 첫 번째 포인트. 두 번째. 이제는 저런 아시안 국가들 점점 기회를 잃는다. 왜? 자본이 없잖아요. 그럼 자본이 오려면 선진국이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인도를 미국이 기술과 자본 들고 가야죠. 가야 되면 인도란 나라가 시장이 크니까 갈 수도 있어요. 그럼 대신에 조건이 있어요. 인프라를 잘해줘야 돼요. 왜냐면 그 기업이 가서 막 길 닦고 해줄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걸 인도가 잘 못하고 있어요 지금. 근데 중국은 그거부터 한 거예요. 중국이. 그걸 잘한 거예요. 그럼 대기업이 그냥 가서 경영 활동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비용을 다 정부가 해준 거죠. 근데 이것도 경제학적으로 엄청 풀 게 많은데 제가 생략할게요. 근데 인도는 지금 그걸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들이 들어가서 다 싸서 좋은데 시장도 굉장히 크다고 말할 수 없죠. 인당 GDP가 너무 낮으니까 소득이 없으니까. 근데 어제도 노동기 싸서 좋은데 다른 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물류 비용, 인프라 비용이. 그래서 이제는 법치가 잘 돼 있고 길이 잘 뚫려져 있고 한국 같은 나라들이 좋다라는 거예요. 자본이 있는 나라들. 그러니까 이제는 후진국은 점점 못 살게 되는 거예요. 대신에 시장이 크면 그나마 오케이. 팔 때 있으면. 그런 면에서 중국은 앞으로 중국이 어떤 문제에 부닥치는지 알아요? 앞으로 중국은 매년마다 대학생이 1,000만 명씩 나오잖아요. 이제는 점점 필요 없게 되는 노동력이. 그냥 중국은 다 로봇이 쓰게 되면 중국 그 많은 인구들이 뭘로 먹고 사냐 문제가 바로 중국 앞에 주어졌어요.
왜냐면 중국이 AI가 제일 발전했거든요. 다 로봇이. 삼성의 상공장 가보셨어요? 다 로봇이요. 사람 몇 명 없어요. 다 로봇이에요. 고용 효과가 안 난다고요. 이제는 다 자본 로봇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한강 기적은 다시는 없습니다. 지난 20년간 그렇게 있었던 대번영의 시대는 다시는 이제 나타나지 않는다. 왜냐 로봇이라는 변수가 등장해서. 그러면 잘 사는 나라들은 그 자본과 기술을 이용해서 더 잘 살게 되고 아니죠. 못 사는 나라는 여기에 또 하나 들어가요. 그래서 제가 이 책에다 지금 적었는데 더 플로에다가 한 국가가 어떻게 성장하냐 세 가지 요소. 포퓰레이션 인구, 아이디어, 그리고 제도입니다. 그럼 선진국은 아이디어도 있고 원천 기술 말이에요. 자 제도도 좋아요 법칙. 그냥 포퓰레이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본. 인구가. 그냥 보통 1억은 넘어야 돼요. 돌아갈 자체도. 그럼 그걸 할 수 있는 나라가 일본, 미국이에요. 영국도 5천만밖에 안 됩니다. 근데 또 식민지 국가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한국이 한계가 뭐냐? 자 아이디어도 있어요, 기술도 있고, 자 제도도 괜찮아요. 이게 없는 거예요. 인구가 결정적으로. 그래서 선진국에 다 잘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요 세 개 갖춘데. 그럼 경제 정책이 결국은 인구 정책이네 그러면은요? 인구 정책이 아주 중요하죠. 저는 그래서 한국 대통령 만나면 그런 말을 해주고 싶어요. 한국이 지금 제일 국책이 뭐야 되냐? 아기 낳는 문제입니다. 이거는 그 유엔에서 보고서 하나 나왔잖아요. 2100년도면 2100년 우리 다 없어진 2100년 한국 땅에 사람이 없다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마이너스 지금 안 낳는다고 가정하면 지금 속도로 가면 2100년에 전쟁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이 나라에 사람이 없어요. 사실 그 부분은 저도 100% 정말 공감합니다. 인구 정책이 지금 다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경제 정책이라는 거. 인구가 없는데 뭐 다른 게 뭐. 근데 인구는 지금 사실 중국도 줄고 있고. 아까 중국도 급속하게 고령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게 다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인 것 같아요. 일본도 어쨌든 그 줄어들었잖아요. 그래서 1억 명은 유지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일본, 한국, 중국 공통 문제가 고령화인데 미국은 아닙니다. 미국은 유입 인구가 많았어요. 맞아요. 미국은 젊은 사람 제일 가기 좋아하는 나라잖아요. 그래서 그다음에 베트남도 그다음에 인도도 그런 면에서 좀 괜찮죠. 아까 잠깐 매년 1000만 명씩 중국에서 대학생들 졸업자들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 그 실험 취직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 사실 이게 중국 정권의 문제라고도 이게 연결이 막 되는 거잖아요. 사회 안정. 근데 이런 얘기 있더라고요.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은 시진핑 주석이 어쨌든 그 내세운 정책 중에 하나 공동부유였잖아요. 다 같이 잘 살자. 선불원이 아니고 먼저 잘하는 놈 먼저 몇 명에서 키워서 그 모범을 보여서 저거 봐 잘 열심히 하니까 부자 되잖아. 이게 아니고 다 같이 잘 사자. 근데 이거 하다 보니까는 빅테크 기업들 이제 뭐 규제하고 그러니까는 사교육 여기서 신입사원 채용을 안 했다. 그래서 요즘 이렇게 그 청년 이 실업률이 20% 막 이상이 된다고 하잖아요. 5명 중 1명이 지금 놀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정책을 시진핑 정부 정권도 잘 인식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정책을 좀 공동부유 정책이나 이런 걸 바꿀 그런 움직임도 있는 겁니까? 질문이 조금 더 정확해야 되는데 그래도 내가 다 이해를 했으니까 맞춰서 답변 드리면 맞춤형 답변. 콩똑같이 말하면 찰떡같이 알아들어야지. 그래서 요즘에 빅테크 규제가 많이 완화됐어요. 그리고 사교육을 없앴거든요. 왜냐하면 중국 사람들이 가계 부담을 받더니 부동산하고 교육인 거예요. 그래서 사교육을 엄청 때리는데 그거는 지금 별로 완화하지 않고요. 근데 빅테크 이 기업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지금 또 그런 건 있고요. 근데 이 문제는 좀 길게 풀어야 되는데 시간이 지금 몇 시까지입니까? 내일도 어차피 나오셔야 되니까 오늘 하다가 모자라면은 내일 그냥 입으로 하시지 뭐 그러면. 간단하게 일단 말하면 중국은 이 문제의 지금 심각성을 느꼈어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하냐면 중국 애들이 눈이 높아져요. 한국과 비슷해요. 중국은 이렇게 대학생이 많아졌어요. 대학생 특징이 뭐예요? 사실 안 좋은 직업을 다 가면 취업률이 해결이 돼요. 농촌에 지금 엄청난 사람 필요해요. 근데 다 대학생이다 보니까 농촌 안 가요. 다 도시에서 있어요. 보통 대학이 도시에 있으니까 농촌 안 가요. 그러니까 농촌 다 일자리 찾으려 하는데 경제도 안 좋고. 아까 말 빅테크 이런 이슈도 있고 교육업도 엄청나게 취직 사람을 뽑은 학업인데 교육도 지금 4개월 때렸고 그러니까 뭐 지금 눈도 높고
네. 이런 또 안 좋은 일은 안 하겠다 그러고. 그리고 또 그 특징이 있어요. 중국은 제 자식부터 90년대 이후 출생이잖아요. 예. 이게 역사적 원인인데 집이 몇 개씩 갖고 있어요. 한 자녀 예. 있다 보니까 예, 물려받은 집들. 예, 집이 예. 한 3개 평균 뭐 그렇게 돼 있어요. 다 그렇지 않겠지 설마 뭐 안 다- 교수님 같이. 아니 다 그렇다고 하는 건 좀 그렇고 근데 한 자녀다 보니까 예, 예. 할머니인데서 하나, 예. 아버지인데서 하나, 그냥 2개 이상. 예, 예. 그러니까 인생 사는 게 치열하지 않죠. 그래서 뭐 헝그리 정신이 없네. 예, 오늘 일하다가 회사에서 기분 나쁘게 예. 하면 됐다 안 하고 이럴 예. 수도 있고. 예. 그럼 그렇잖아요. 그럼 실업하는 거고. 예를 예. 들면 그런 것도 있고 예. 뭐 여러 가지 원인. 예. 네. 그런 부분이 뭐 길게 얘기하신다면서. 시간이 없는 줄 알고. 그래서 중국은 지금 정책을 어떻게 하냐면 예. 이게 그러니까 청년 실업률이 지금 심각한 거죠 지금 중국. 지금 20% 넘었죠. 그러니까 20%면 엄청나게 심각한 거거든요. 5명 중에 1명이 일자리를 못 찾는다고. 실제 예. 이것도 루드하게 해서 그렇지 정확하게 하면 더 높습니다. 예를 들면 중국은 그런 게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이 직장에서 나가는 자기 자동 나가잖아요. 예. 자동 나가는데 그런 걸 해줘요. 창업으로 등록을 해줘요. 예. 창업이 아니거든요. 예. 그런 건 다 실업률에 안 잡히거든요. 그렇게 하면 실제 실업률은 20%보다도 훨씬 더 더 높죠. 높을 거라 이거죠. 예. 그러면 중국에서도 이거 나름대로 이게 정권이 흔들릴 수도 있는 문제니까는 지금 그래서 대책을 세울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일단 교육제도부터 손댔습니다. 이제는 대학을 대부분 못 가게 해요. 무슨 말이냐면 독일 제도를 채택해요. 이게 중학기 때부터 정해요. 좋네. 대학 예. 가는 사람과 예. 한 절반 정도는 예. 아예 대학 가는 걸로 예. 안 뽑아. 고등학교 절반 다 이미 예. 어디로 가냐면 직업학교. 예. 그리고 한 절반만 대학에 도전하게 해요. 예. 그러니까 앞으로 점점 대학 입학률을 줄이고 어디로 가냐면 직업교육. 예. 그래서 중국이 지금 이제는 원래 대학 가는 게 되게 조금 쉬워졌는데 예. 지금 다시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부모들 입장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부모님 어떻게 하나 대학에 학부로 나오는 걸 원하잖아요. 예. 그래서 저한테 그런 걸 도와달라는 데 많아요. 어떻게 해외 나가 유학하게 할 수 없냐. 왜냐면 중국에서 대학 가는 게 너무 어려워졌으니까. 아까 원래 다 대학 갈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 지금 제도로서는 직업교육을 강화하니까 예. 아예 절반을 확 잘라서 지역거 보이니까. 근데 여기 부모들은 계속 자기 자녀가 대학 가기를 원하니까 그냥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내 자녀를 아예 해외에서 보내서 그래서 해외 유학 수요가 더 커져버린 거죠. 아니 그러면 중국에서 그러니까 직업 교육을 갖다가 아예 이렇게 보내면 독일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네. 직업 교육으로 가나 대학을 가거나 네. 나중에 사회에 나와서 임금 격차가 그렇게 크지 않으니까 맞아요. 그렇게 대학 가려고 중국 바둥바둥 하지 않는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거예요. 그렇게 하겠다. 그런데 지금 그게 아니고 그러면은 직업 교육 안 가고 대학으로 보내지. 그럼 대학 수요가 더 좁아드니까 그러면은 더 사교육 들여서 과외시키고 이래서 그건 못하게 하고 있고, 근데 어쨌든 명예학이 예를 들면 명예학이 뭐 한 100명이었던 걸 지금 예. 50으로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예. 문이 더 좁아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더 치열해야 대학 가는 거잖아요. 예. 근데 어쨌든 간에 확실하게 확률을 50% 줄여버렸으니까 다 못 가는 건 확실하니까. 그러면 나중에 예. 사회에 나와서도 그 대학은 임금 격차를 그러면은 그렇죠. 그 다음에 기술직하고 예. 이런 직을 순수 예. 직을 가지고 똑같이 해주겠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그게 성공합니다. 독일이 맞아요. 그렇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한국 경험도 많이 참조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한국이 왜냐하면 요즘 예. 사교육 문제가 지금 예. 대통령이 그 한마디에서 지금 예. 난리가 났잖아요. 네. 근본적인 문제는 예. 대학을 갖다 학교를 바꾸고 입시 제도를 바꿔서 절대로 교육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네. 그 이후에 나올 예. 사회 시장에서 왜곡된 임금 구조가 맞아요. 대학을 대우, 나온 사람과 대우. 안 나온 사람의 임금 격차가 이렇게 큰데 네. 어느 누가 대학을 안 가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학위로 하는 게 아니라 그 직종으로 해줘야 되는데 여기는 학위로 하니까. 그러니까 그 네. 임금의 격차를 줄이는 예. 게 바로 교육의 문제를 그렇죠. 해결하는 지름길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중국이 지금 그걸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 독일 경험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군요. 근데 부모들이 옛날 부모들이잖아요. 예. 아직도 의식이 예. 이게 대학교라는 그게 있는 물론 부모들이니까 그럴 수 자기 있죠. 자식이 예. 그거 아직 시간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하루아침에 바뀌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내 자식은 예. 뭐 나중에 하더라도 우리 자식 아니다. 이거 지금 해외 교육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났어요. 그렇군요. 예. 뭐 어차피 내일 한번 더 나오셔야 되니까 네. 그 부분은 좀 이어서 좀 내일 네. 이어가시고 네. 마지막으로 시간이 뭐 그렇게 많이 남진 않았는데 네. 중국 부동산 시장은 지금 왜냐하면 중국 부동산 시장은 좀 보는 눈이 다른데 안 교수님은 여전히 그러니까 중국 부동산은 틀렸다 끝났다 이렇게 회생 가망성이 없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제가 이번 그 책에 제 책에 제일 집중적으로 그걸 쉽게 풀어주려고 합니다. 그걸 알면 경제학을 통달합니다.
그러니까 결론이 중국 경제학을 무슨 결론 다 알잖아요. 부동산 끝났다. 중국 부동산 살아날 가능성 자꾸 기사님이니까 끝났다 이런 표현 쓰지 말아요. 우리가 이렇게 문제가 크다 그렇게 합시다. 예. 문제가 크니까 어쨌든 내일 그럼 더 건강한 긴장 관계를 유지하는 걸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제와 정의를 다잡는 홍반장 홍사원의 경제쇼였습니다. 뉴스는 알렉으로 모데라토